그러다가 갑자기 또 공사가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의 사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데 사실 진짜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다음 디자인 연구소 임 실장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도가 된 경우도 있고 요즘 인테리어 사기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셔서 얼마의 돈을 날리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주변 지인분들도 뭐 몇 분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보통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꿈꿔왔던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사기를 당하시게 되면 뭐 금전적 손해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정신적 피해가 더 크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 수법과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공사를 하실 수 있는 팁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인테리어 사기로부터 소중한 재산과 시간을 지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고 견적을 받아보시면 자세한 항목이 없이 뭉뚱그려져 있는 견적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식견적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자재에 대한 정확한 사양이나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표시식이 없이 그냥 뭐 바닥공사 700, 화장실 공사 300 이런 식 경우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데 상담을 하시다 보면 뭐 친절하게 굉장히 상담을 잘 해주시는데 갑자기 이거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냐? 혹은 야, 내가 이 동네에서 한 것만 얼마가 되는데 뭐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겠어? 내가 잘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공사해보는 건 어떻겠냐? 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계약금이나 착수금 명목으로 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공사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사실 비율들은 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계약금이나 착수금 명목으로 뭐 50%, 60% 정도 금액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약부터 명확하지 않고 흐려진 상태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철거도 똑딱똑딱 하고 자재도 막 갖다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하시다 보면 갑자기 이제 또 공사가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물어보시면 내가 지금 좀 잠깐 아파서 병원에 와 있다,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시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자재비가 필요하다고 하시거나 인건비를 줘야 된다, 지금 자재가 좀 싸니까 좀 먼저 구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이유들로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공사를 할 거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여쭤보시거나, 이제 그때부터 뭐 언쟁이 생기시게 되겠죠. 그러시면 반대로 적반하장으로 이쪽에서 내가 시간에 맞춰서 끝내줄게, 혹은 내가 제대로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다려봐도 공사는 매우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입주날도 다가오시는데 또 매장도 오픈하셔야 되는 날짜도 다가오시고, 그럼 얼마나 소비자는 애가 타실까요? 그렇게 하시다가 공사비의 80%, 90%, 100%가 다 지급이 되면 잠수를 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게 사기죄인데, 공사를 한다고 뚜닥뚜닥 거리긴 했으니 법정에서는 공사에 관련해서 무언가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사기를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했을 때 소송까지 진행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승소를 하시더라도 피해를 보셨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그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어떤 고통은 더 심하실 겁니다. 인테리어의 사기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꾸 흐린다는 겁니다. 계약서나 뭐 말이나 견적서 등이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고 흐려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를 잘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비용에 대해서 덤탱이를 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실 겁니다. 믿을 만한 회사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첫 번째로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회사 홍보를 하는데, 오프라인 사무실이 만약에 없었을 때 사기 같은 문제가 발생하셨다고 하면 그 사무실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실제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 곳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하시면 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혹은 폐업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면허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동네 소규모 업체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소규모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1,500만 원 미만까지의 공사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규모의 공사를 하실 때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색창에 키스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 페이지가 나오실 텐데 이게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사의 상호를 입력하시면 그 회사가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맞춤형 업체 검색을 사용하셔서 지역을 설정하시고 실내건축 공사업에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해당 지역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목록이 나올 겁니다. 네 번째로 업체에 문의를 하실 때 계약이행증권이나 하자보증증권 발행이 가능하신지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업체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해주는 보험인데요.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AS를 안 해주거나 업체가 폐업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걸 발행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이걸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회피를 한다고 하면 그런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면 어떤 유령회사나 사기에 관련된 거를 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렇게 요 4단계를 거치셔서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그 업체의 인스타나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방문하셔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방문해서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업체를 선정하고 결정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체를 찾으셨으면 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건 어떤 자재의 종류, 마감재의 종류 혹은 디자인에 따라서 그 가격은 굉장히 달라지고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자동차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같은 차종이어도 옵션을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평당 얼마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평당 100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업체를 만나신다고 하시면 이런 업체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비용을 잘 산출하려고 하면 정확한 업체들에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고객님이랑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저희가 견적을 산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되실 때는 어떤 명확한 거를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저는 못하는 게 좋아요, 혹은 고급스러운 게 좋습니다, 이런 약간은 뭉뚱그려진 것보단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나 사진 등을 좀 보여주시고, 또는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마감재를 쓰고 싶습니다, 혹은 뭐 이런 공간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업체 측에 전달을 해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견적을 산출하실 수 있으실 거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쟁이나 내가 원했던 공간은 이게 아니야 라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획하신 예산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는 조금 더 높은 품질을 내길 원할 거고, 그러다 보면 생각하신 예산보다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산을 알려주시면 그 예산 내에서 어느 쪽에는 더 많은 힘을 주고 어느 곳에는 힘을 좀 빼서 고객분들이 옵션 사항들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알려주시는 게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받으실 때는 식견적이라고 하는 바닥공사 뭐 100만 원, 700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적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바닥공사를 하시는데 마루를 하실 건지 타일을 하실 건지, 그리고 마루를 고르셨다고 하면 원목마루를 사용하실지 강마루를 사용하실지, 그게 어디의 제품인지, 작업 인원 숫자나 작업자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세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추가 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추가 공사는 설계를 하고 견적 산출을 하게 되는데 견적을 산출한 것을 제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공사를 들어갔을 때 어떤 현장에서 변수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을 추가 공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들어가셔서 천정을 철거를 했는데 천정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누수가 있어서 누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미리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적 이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현장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항상 변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추가 공사의 비용들을 좀 뻥튀기를 한다던가, 뭐 반대로 정직한 업체들의 경우는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공사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고객분들을 요청하셔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입장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면 생각하지 못한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서를 받으실 때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그 견적이 예산 안에서 끝날 거라고 타이트하게 생각하시기보단 이 금액을 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 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예산을 계획하시는 게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텐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 시작의 날짜와 끝나는 날짜, 착공일과 준공일이 나와 있는 날짜를 확인하시고, 공급가와 부가세가 이제 합쳐져 있는 총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으실 텐데, 협의하셔서 언제 지급을 한다, 그 날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의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그리고 위약금을 과하게 책정해 놓지는 않았는지, 정말 나쁜 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3배를 지불한다, 이런 조항들을 넣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과한 조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공정표를 요청하시는 것도 좀 좋아요. 공정표가 뭐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순서를 보실 수 있는 건데, 공사의 종류가 있겠죠. 뭐 목공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마루공사, 이런 공사들이 있을 건데, 그런 공사들의 일정을 정리해 놓은 걸 공정표라고 하는데, 공정표를 받아 보시면 내가 요 날짜에는 이런 공사들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런 공정표를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약을 잘 하셨고 공사를 시작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현장을 자주 방문하셔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안 좋은 사례를 들면 견적에는 비싼 자재가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시공하는 자재는 저렴한 자재로 바꿔서 시공을 한다든가, 혹은 작업 인원수가 다르게 책정이 돼서 작업 인원에 대한 변경이 있다든가, 심지어는 폐기물을 벽 속에 넣고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장에 방문해서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정들을 매일 사진을 찍어서 클라이언트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으셔서 현장을 가실 수가 없다 그러시면 업체 측에 요청을 하세요. 공사한 사진을 매일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냐,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현장을 좀 체크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사기 유형과 예방법,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극단적인 사기에 대해서 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좋은 방법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흐린다라고 했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수록 사기를 피하고 좋은 업체를 골라서 공사를 잘 끝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손품, 발품 팔아가며 정보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정말 덮어놓고 나는 이런 쪽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맡길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견적을 마냥 싸게 부르는 것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겠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싸면서 아주 좋은 제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면 상업 공간이든 집이든 최소한 부동산 계약이라도 하셨을 텐데,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시세도 알아보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상태도 보실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분증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잖아요. 부동산만큼은 아니지만 인테리어도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대까지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만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알아보고 진행하셔서 피해를 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과 질문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